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고대의 정치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왕들의 천국, 많은 왕들을 삼국시대에서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은 삼국시대의 뒤를 이어 등장한 나라,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대별로 6세기 말의 모습을 정리할 건데요. 자, 6세기 하면 여러분,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그리고 대외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 교재에는요,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지도를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6세기 말 동아시아의 정세, 상황은 어땠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당시에 고구려는 돌궐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신라 때문에 한강 유역이 막혀 있죠. 하지만 백제와 힘을 합하게 되고요. 또 백제는 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라만 왕따죠. 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라는 먼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고 바다 건너 중국으로 갑니다. 다시 중국의 왕조는 수나라였는데 수나라와 함께 연합을 하고요. 이후에 당나라와 연합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6세기 말의 외교를 우리는 십자외교라고 부르는데요. 남북 세력, 돌궐, 고구려, 백제, 외, 그리고 동서 세력, 신라와 수당으로 연결되는 구도고 이 당시에 고구려는 두 차례의 전쟁을 하면서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고구려의 전쟁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고구려는 수나라와 전쟁을 하고요. 당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는 당시에 영토를 확장하면서 강력함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이 고구려와 싸우게 되는데 먼저 싸움의 시작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친다. 즉 고구려의 요서지방 선제 공격. 자, 교재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먼저 공격했다. 자, 그런데 이때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니까 쳐들어오는데 수문제와 양제가 번갈아서 이제 쳐들어오죠. 자, 이때 양제는 별동대라는 부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평양성까지 함락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당시 수나라의 장군 우중문에게 을지문덕이 시를 하나 보냅니다. 오원시, 너의 잘남을 내가 알겠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 자, 이러한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니까 우중문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를 비웃는 건가? 하지만 이 우중문은 결국 이 을지문덕의 시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다 생각하고 돌아가던 우중문과 수의 군대는 이곳에서 을지문덕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살수, 지금의 청천강이고요. 이게 바로 유명한 무슨 대첩? 살수대첩. 그러니까 살수대첩은 수나라 군대와 고구려가 싸운 전쟁이고요. 살수대첩에서 유명한 인물 을지문덕, 그리고 살수대첩은 우리가 이겼다. 이 내용으로 수와의 전쟁 마무리. 그리고 이제 당과의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자, 당시 고구려는 지배층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대막질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당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수나라는 이 고구려와의 전쟁 때문에 멸망하게 됐는데 뒤를 이어서 등장한 당나라,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도. 그래서 먼저 당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적을게요.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자,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누구의 침입을 막는다? 교재에 써 있습니다.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그리고 또 하나, 연개소문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냐? 대당 강경책. 그러니까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서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자, 이때 당태종은 군대를 이끌고 직접 고구려에 오게 됩니다. 차례대로 고구려의 많은 성곽을 함락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요동성곽,
배감성이 함락되죠. 거기 교재에는 여러분 요동지방의 많은 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동성과 배감성을 차례대로 함락시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어디냐? 바로 안시성. 그래서 당과의 전쟁은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이 결과 이제 당나라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은 모두 다 고구려가 이겼는데, 자, 이로써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북쪽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지만 두 차례의 전쟁 때문에 국력이 약화되고요. 이것 때문에 나당연합군에게 패해서 평양성이 함락되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고구려의 두 차례의 전쟁을 살펴봤는데 이게 바로 7세기 초의 일입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이 바로 살수대첩 612년, 안시성 싸움이 645년인데요.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신라는 지속적으로 당과 교류했고요. 그 결과 무엇을 체결하게 되냐? 나당연합을 체결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인데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은 즉 신라의 삼국통일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당시의 한반도 정세를 보면 내용 하나만 밑줄. 여제동맹 이후에 나당연합이 결성되었다. 우리 앞에서 동아시아의 정세 살펴봤죠. 여기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제동맹인데 당시의 신라는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당나라와 연합을 체결하는데 신라는 나당연합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에 당나라에게 조건으로 한반도 이북지역의 땅, 그러니까 고구려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당나라 오케이. 그래서 김유신 장군, 소정방이 함께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백제의 멸망은 무슨 싸움 이후냐? 바로 황산벌 전투인데요.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이 김유신을 맞서 싸우게 됩니다. 황산벌 영화도 있었어요. 굉장히 코믹하게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뭐 100% 믿을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백과 김유신이 전쟁을 벌였고요. 결과적으로 누구의 승리? 바로 김유신의 승리였죠. 나당연합이 승리를 거두면서 백제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백제의 수도는 성왕 때 천도한 사비성. 그래서 백제의 멸망은 이렇게도 적을게요. 사비성 함락. 그래서 백제는 안녕.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교재에서 확인합니다. 부흥운동, 복신, 흑치상지, 도침이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활약하게 되고요. 또 백제랑 친한 애들 일본이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일본의 백강전투는 결국 패하고 말았는데요. 가장 먼저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멸망, 그리고 고구려로 갑니다. 자, 고구려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당의 전쟁을 거치면서 국력이 약화됐고요.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세력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분열이 일어났는데 자, 이럴 때 건드리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당연합군 고구려에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쉽게 멸망.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평양성 함락. 그리고 고구려도 안녕. 자, 역시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재에서 확인합니다.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이제 바탕으로 건모잠과 고현무 등이 한성과 오골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백제와 마찬가지로 부흥운동은 큰 의미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노력했다. 이 내용까지 기억하면서 첫 번째 백제의 멸망, 여기는 3번이고요. 고구려 멸망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당나라는 욕심을 부립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한반도를 먹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당은 한반도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기구를 만들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밑줄 하나, 둘, 셋. 첫 번째, 옛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를 설치. 그리고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 그리고 마지막 계림도독부까지 설치하는데 자, 이러한 기구를 만들었단 얘기는 내가 여기를 뭐 할 거야? 먹을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은 한반도를 차지하고자 욕심을 벌였는데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신라가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기도 해요. 하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요. 결국 둘이서 맞짱을 뜹니다. 전쟁을 하게 되고요. 나당 전쟁은 2번, 어디와 어디냐? 매소성, 기벌포 전투. 결국 2차례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676년에 신라가 승리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신라는 삼국통일을 달성합니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 누가 먼저 망했죠? 백제가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그리고 나당전쟁인데요. 자, 이와 같은 순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삼국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어볼게요. 자, 교재 옆으로 넘어갑니다. 삼국통일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의의는 좋은 의미를 말하고요. 한계점은 아쉽다. 보기에서도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먼저 삼국통일의 의의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최초 통일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최초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 여기에서 자주적 성격을 알 수 있죠. 당나라 군대도 결국 우리가 힘을 합해 몰아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던 문화를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민족 문화의 발전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삼국의 문화가 하나로 합쳐졌다. 이 내용인데 한계도 있습니다. 아쉽다. 왜 아쉽냐? 우리가 삼국을 통일할 때 우리 혼자서 통일한 거 아니죠.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바로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 당의 힘을 빌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당을 몰아냈지만 그 과정에는 외세의 도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경입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다 차지한 게 아니죠. 신라의 삼국통일은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차지를 했어요.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차지.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는 불완전하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대동강 이남 지역까지니까 국경은 어디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고요. 옛날 고려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발해가 성립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정리했는데 순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당 연맹, 사비성 함락, 평양성 함락, 나당 전쟁, 신라의 삼국통일 676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7세기의 모습은 마무리. 이번에는 8세기로 갑니다. 자, 8세기부터는 우리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이 남북국 시대는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당시 우리는 통일신라부터 볼게요. 통일신라, 이제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는 영토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났고요.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 통일신라는 발전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왕을 먼저 정리할게요. 무열왕이랑 신문왕. 자, 무열왕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텔레비전에도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바로 김춘추. 김춘추는 진골 출신인데요. 지금까지 원래 왕위는 신라에서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일 경우에만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거야. 찾아보니까. 그래서 최초에 무슨 출신? 진골 출신이 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골이라는 뜻은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쪽은 왕족,
한쪽은 귀족이란 뜻인데요. 이때부터 진골 출신이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요. 이들을 무엇이라 표현하냐? 무열왕 계통이다. 그래서 무열왕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한다. 그리고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면서 중앙 집권에 노력하는데 왕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부는요, 왕의 직속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부가 하는 얘기가 곧 왕의 말이 될 정도로 세력을 키웠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과정에서 귀족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귀족 세력은 눌러, 억제하고요.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모습은 신문왕 때 무엇으로 나타나냐? 전제 왕권 확립으로 표현되죠. 여러분, 전제 왕권의 표현은요, 독재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전제적이다, 독재적이다. 자, 이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김음돌의 난, 장인어른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신문왕 때 제거,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행정제도와 군사제도를 개편하는데요. 지방행정제도부터 쓸게요. 구주 오소경이라고 불리는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제도 역시 개편합니다. 부서당 10정. 그리고 관리들에게 주던 노급이란 걸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 하나, 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죠. 국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신문왕의 노력인데, 그렇다면 신문왕이 이끌던 통일신라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까? 다양한 제도 정비는 잠시 후에 정리. 이러한 통일신라의 정치적인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왕권이 이렇게 전제화되면서 정치를 이끌던 세력도 변동이 되는데, 자, 교재에다가 제목만 밑줄 그을게요. 정치 세력은 어떻게 변질됐다? 간단하게 왕권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강화됩니다. 그러면 귀족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반대예요. 여러분, 같이 강해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왕권이 강해지면서 진골 귀족 세력은 약화되는데, 이때 왕의 정치적 조언자, 행정적 실무를 갖춘 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들이 바로 누구다? 육두품. 그래서 골품제라고 하는 신라의 신분제도에서 배우게 되는데, 관등제도죠. 이 골품제에서 육두품의 경우는 고위 관직으로 승진을 못합니다.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두품들은 당시에 당나라에 유학을 가거나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유교적 소양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 왕의 곁에서 정치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고요. 자, 이들의 모습 우리가 대표적인 육두품 최치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전제 왕권이 동요된다. 언제부터? 8세기 후반부터인데, 경덕왕 때는 왕권이 점점 약해지면서 반대로 누가 커져? 진골 귀족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골 귀족들이 관료전이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에 반발이 심했는데요. 결국 전제 왕권이 동요됐다는 것은 진골 귀족 세력이 어떻게 했다? 반발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 때문에 신문왕 때 폐지되었던 요거 노급이 다시 부활, 그리고 왕권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실제로 8세기 후반이죠. 이제 해공왕 피살 이후에는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신라 말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자, 먼저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정치는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발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발해는 여러분 요 한 페이지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뭐 내용이 없냐? 이게 아니라 발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압축적이기 때문이죠.
자, 발해는 먼저 여러분 누가 건국했죠? 발해를 중국의 정권이라고 우기는 이 동북공정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발해는 우리 역사고요.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누가 대조영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는 대조영이 고구려 옛 땅의 건국. 그래서 이 대조영이 나라를 세울 때 고구려 유민들만 데리고 있었냐? 말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갈인이 함께 나라를 세웠고요. 아무래도 이 대조영이 여러분 어디 사람이야? 고구려 장수 출신이잖아. 그래서 국가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구려의 계승의식이 뚜렷하다. 그래서 이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타난 자료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는 나 고구려 왕이야. 고구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요. 또 대조영 자체를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자, 이들의 모습은 왕권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왜 고구려를 계승했다 하냐? 먼저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무왕이 등장했을 때는 무왕 때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을 좋아하겠어? 싫어하죠. 얘 때문에 망했잖아, 고구려가. 그래서 당과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당을 무찌르겠다. 이런 의미로 어디를 공격하냐?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 그래서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무왕 때 밑줄 하나만 당의 산둥반도 공격. 그리고 돌궐 일본과 연결하면서 누구의 대항? 당과 신라의 대항. 그러니까 무왕 때는 무찔러만 다닙니다. 아무하고도 놀지 않아. 그런데 문왕 때부터는 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당의 제도를 수용하게 되고요. 또 당시에 신라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신라와 교류하는데 자, 이때 우리는 일본에 국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도읍을 상경으로 옮깁니다. 발해의 네 번째 수도고 이때도 역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데 고왕, 무왕, 문왕, 선왕 모두 다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여 중국과 대등함을 표현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발해의 전성기는 바로 선왕 때인데 자, 여러분 전성기의 표현은 영토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선왕 때는 만주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우리 역사상 최대 영토 차지. 옛날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에서는 와, 발해 진짜 잘 나갔는데 뭐라고 표현했냐? 해동성국이라고 해요. 해동성국은 찬란한 동방의 나라 이런 뜻인데요. 중국에서 발해를 불렀던 표현이고요. 이러한 선왕 때의 모습, 요동까지 진출했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이 문장을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발해는 망했죠. 누구 때문에 망했냐? 발해는 10세기 초에 거란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거란의 침입. 그래서 발해는 거란 때문에 멸망해서 고려는 거란을 싫어해요. 발해를 멸망시켰거든. 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발해에서 연결되고요. 우리는 자료를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자료냐? 발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했죠. 구당서에는 대조영은 원래 고구려 별종이라 했고요. 우리는 고려의 옛 땅을 찾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일본에 보낸 문서에 자신들을 고려라고 표현. 또 발해는 고구려 옛 땅에 세운 나라이다 라고 해서 유치국사라는 글에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발해의 영역입니다.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신라, 그러니까 이게 통일신라죠?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다 발해 땅입니다. 지금 봐도 오늘날 우리나라 영토보다 넓어요.
그래서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발해의 수도는 여기 상경으로 문왕 때 이사 갔다. 요 내용까지 정리. 그리고 발해는 당의 제도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당의 제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통일신라로 가서 다시 제도 정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통일신라는 중앙정치체제를 고칩니다. 아까 전에 했어요. 누구 중심이에요, 여러분? 집사부 중심. 집사부에서 누구의 권한이 커졌냐? 시중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등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백회의의 의장, 귀족 합의제의 의장은 역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해지면서 집사부의 권한이 커졌고, 두 번째로 갑니다. 유교 정치 이념의 수용, 신문왕 때 무엇을 설립했다? 국학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도와 군사제도가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문왕 때는 구주 오소경을 설치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구주의 뜻은요. 전국을 몇 개의 주로 나눴단 얘기냐? 바로 9개로 나눴단 얘기고요. 오소경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이 오소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적어주세요. 자, 이 오소경은 지방을 5개의 주요 지역을 정한 것인데 잠시 후에 지도에서 확인할 거예요. 이 오소경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의 수도는 경주입니다.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지방 귀족들,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을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오소경에 왕족을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목적은 귀족을 강제로 이주시켜 통제, 그러니까 귀족을 통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 문화가 잘 보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 문화 보급을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했다. 자, 오소경은 그러니까 이 귀족 통제와 연결하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귀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신라에 하나 더 있습니다.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고려의 기인 제도와 비슷하고요.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삼아 수도에 데리고 있는 것 역시 귀족을 통제하기 위한 통일신라의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로 갑니다. 군사조직도 밑줄만 그을게요. 구서당, 십정. 자, 구서당은요, 여러분, 수도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중앙을 지키는 애들인데요. 구서당에는 다른 민족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 주변을 지키는데 옛날 고구려인이나 백제인을 넣는다고? 즉, 구서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민족을 융합하려 했다는 것이고요. 십정은 지방군입니다. 지방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앞에서 지방은 9개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부대가 10개냐? 국경지역에만 특별히 부대 2개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구서당 십정은 군사조직 이렇게 마무리. 자, 이러한 노력은 중앙집권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통일신라의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발해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구주 오소경 확인하세요. 전국을 9개로 나누었고요. 한 주, 여기에만 이정 배치, 그리고 점들은 모두 다 오소경, 5개의 지방행정 중심지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발해는 중앙정치체제,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요거부터 쓸게요. 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몇 성 몇 부제? 3성 6부제. 그런데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문장 하나 더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한 건 아니란 얘기. 어떻게 했는데? 첫 번째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을 해요. 특별히 정당성의 기능을 강화했고요. 또 여기에서 6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6부의 명칭도 당의 것을 따르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게
유교적으로 바꿉니다. 원래 이호 예병형 공이거든요. 근데 인의예지 이런 식으로 유교적인 명칭으로 바꿔. 그래서 당의 제도를 받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지방제도와 군사조직은 읽고만 갈게요.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주. 앞에서 살펴봤던 발해의 5경, 발해에서 중요한 5개의 지역 있었고요. 군사조직은 여러분 중앙군은 10위, 그리고 지방군이 따로 있었는데요. 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이렇게 통치했다. 여러분 통일신라와 발해의 제도를 비교했습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신라 말기로 갑니다. 이제 통일신라는 말기에 접어드는데 신라 말기 하면 머릿속에 8세기 후반 기억하시고요. 해공왕이 피살된 이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거 다시 가져오면 신라 말기에 전제왕권이 몰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죠. 귀족들이 이제 해공왕, 무열왕계 끝났잖아. 진골 귀족들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데 첫 번째, 국가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의 뭐가 심해져서 왕위쟁탈전 심화. 중앙에서는 이렇게 내가 왕을 할 거야 난리가 났고요. 두 번째, 귀족들끼리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서 앞에서 살펴봤던 집사부의 권한보다 누구의 권한이 커진다? 상대 등의 권한이 확대. 반대가 되는 거죠. 왕권이 약해지니까 다시 귀족이 힘을 얻고 자, 지방에서 밀란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난 밑줄 그을게요.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데요. 자, 이러한 지방 밀란은 김원창의 난 외에도 장보고의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밀란이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국가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 누가 난리가 나? 농민들도 난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진성여왕 때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제 진성여왕이 좀 사치도 많이 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성여왕 때 사치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귀걸이 사시고 왕관 만드시고 예쁜 옷 입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돼요? 부족해졌겠죠. 그래서 결국 이 진성여왕 때 부족해진 국가 재정을 메우려고 백성들한테 뭘 내라? 세금을 독촉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라가 좀 망할 것 같은 시기가 오면 자연재해라든지 전염병이 꼭 돌아요. 그런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겠냐? 없죠. 그리고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개혁안을 한번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세금 독촉 때문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신라 말기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나라를 다시 어떻게 살려봐야 돼. 그리고 나는 주도권을 잡고 싶어. 이들이 호족인데요. 여러분, 호족은 이렇게 갑시다. 지방 세력가. 지방에서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호족은 자신들을 무엇이라 불렀냐? 성주 또는 장군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호족은 지방에서 민심을 이용해서 세력을 키웠는데 이들이 누구와 결탁하게 되냐? 육두품 그리고 불교의 선종이죠. 선종 슬령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힘을 합했다. 그래서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 자, 당시에는 이제 육두품과 호족과 선종 슬려가 주도가 돼서 나라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게 되는데 새로운 정치 이념 3가지. 먼저 육두품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유교가 등장하고요. 교재 없습니다. 적어주세요. 선종, 즉 불교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종,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등장했는데 도선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보급하게 되냐? 풍수지리설을 보급하게 되면서 나라는 변하게 되고요. 이러한 영향은 육두품과 호족에 의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라 말기의 사회 변화고요. 결국 신라는 어떻게 돼? 망했다라는 표현보다 세력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자, 신라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경주 지방에만 남아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후백제와 후고구려만 써 있어요. 신라도 적어줄게요. 신라는 경주 지방에서만 유지. 그 정도로 세력이 약해졌고 후백제는 누가 어디에다 세웠는지만 살펴볼게요. 견훤이 어디에? 완산주. 여기에 도읍을 정했고요. 전라도와 충청도 일제를 차지. 그렇다면 후고구려는 901년에 세워지는데요. 신라의 왕족 출신인 누가? 궁예가 나라를 세웠고요. 송악의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읍을 옮기게 되고요. 나라 이름도 바꾸는데 여기에서 후고구려에다가 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궁예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애꾸입니다. 신라의 왕족 출신이지만 왕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 어떻다?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륵부이라 칭하면서 결국에는 실정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는 당시 통일신라와 발해 후삼국으로 기억하시고요. 지도에서 후삼국의 위치 한번 확인.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여기까지 내용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남북국 시대 먼저 통일신라에서는 제도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고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흔적은 뭐냐? 이 내용.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에는 왕위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은 약화됐지만 귀족 세력이 성장, 그리고 육두품과 호족과 같은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요. 마지막 후삼국은 나라 이름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고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남북국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세로 넘어가는데요. 중세하면 고려,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